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여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을 예고했는데요. 한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친명 대 비명의 갈등 조짐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영준 명지대 특임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일단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어제 처리를 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지금 국정조사를 이제 국민의힘이 거부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네. 이제 국정조사에 원래 그 이상민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에서 여러 가지 책임을 따져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하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도 무조건 책임을 지우는 게 능사가 아니다. 어떠한 책임을 지워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따져보자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국정조사에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산안 통과하고 국정조사 하기로 했던 건데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되니까 네. 여당으로서는 국정조사 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인데 글쎄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보이콧에 지금 말하자면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지금. 근데 무조건 이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단지 이 지금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만 대통령이 거부하면은 이제 구속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반적인 앞뒤 맥락이나 대통령실의 분위기나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입장으로 볼 때 해임 건의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면은 야당이 이제 탄핵 소추를 발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라서 15일 날 예산안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려 하긴 했는데 이나마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상민 장관의 이 문제가 거취 문제가 이태원 참사가 터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정부의 블랙홀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예산안과 연계되고 말았고 국정조사까지 같이 이제 연동된 이런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 이상민 장관의 이 블랙홀에서 좀 빠져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상민 장관의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안까지 연계시키느냐 이런 지적을 일단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하면서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보이콧을 선언했는데요. 앞서 최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던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정부 여당에서 어떤 카드로 좀 대응을 할 거라고 전망하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또 지난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이 네. 통과됐지만은 결국은 대통령이 이제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해임 건의안은 이제 국회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에요. 헌법에서 보장된 권한인데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대통령은 이제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네. 핵심 쟁점은 이제 거부를 했을 때 명분 쌓기용으로 하고 결국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면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두 가지 면을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국정조사를 합의를 했다라는 것은 19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원인 그리고 책임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라는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드러났다고 하면 그때 해임 건의안을 한다고 이게 이제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먼저 해임 건의안에서 통과시켜놓고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약속을 했잖아요. 예산 합의안 통과된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늦어지면 원래 시한은 1월 7일까지로 돼 있는데 네. 이게 나름대로 국정조사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그래서 자꾸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 리스크에 대한 방탄이냐 그걸 넘어서서 이게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1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굉장히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길을 자꾸만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민심 지표상으로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도가 오히려 지금 추락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심히 잘 생각해서 어떻게 예산안하고 해임 건의안을 연계해가지고 한다든지 이거는 제가 볼 때 심화되면은 국회가 뭘 하는 거냐라고 하는 지금 민생 경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민생 법안에 대한 문제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선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거 잘못하면 국회 무용론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결국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더 나아가서 국민 여론이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일단 탄핵 소추까지는 갈 거라고 전망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좀 이제 여러 가지 신중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네. 탄핵 소추안은 지금 이제 이 해임안을 건의하는 건 해임 네. 건의하는 건 정치적 책임이란 말이에요. 탄핵 소추를 해서 이제 의결이 되면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될 확률이 높죠. 다수당이니까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은 이 안이 헌법재판소로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절차가 그 헌재에서 기각 또는 인용이 나올 텐데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그 동안에 이제 이 민주당의 이른바 이 주장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론 이 상당히 명분을 잃게 되잖아요. 물론 이쪽의 해임 건의 자체는 그 책임을 지어라라는 건 정치적 책임을 얘기했던 것이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인용 또는 기각은 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률적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담이 있다 민주당으로서 부담이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본다면 일단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네.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그리고 이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면 계속 이슈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민 장관에 관련된 게. 그러면 이 민주당이 여당 여권을 공격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아마 그런 이 두 가지 양론이 충돌할 것 같아요.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그 좀 신중한 의원들이나 좀 온건파 의원들, 온건한 목소리를 가진 의원들은 탄핵 소추까지 가지 말자. 부담이 크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도 좀 저는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강경한 의원들은 아마 일단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가자라는 입장이 강한 것 같아요. 양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민주당 내 분위기로 볼 때 그리고 꼭 무슨 해임 건의를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지도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양론이 있는데 감안해 볼 때 제 생각에는 탄핵 소추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양쪽에 다 이제 득실이 있을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네. 따져보면 사실 이런 부분을 득실을 따질 계제는 아닙니다만 현실이 현실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민주당이 두 가지 입장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안 발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 사실 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그리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다 보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 게 예산안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5일까지 어떻게든 합의를 이뤄내라고 못을 박은 상황인데요. 그때까지는 좀 이뤄낼 수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 이제 쟁점들이 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은 예산 편성권이 정부가 갖고 있고 국회가 예산 심의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정부가 편성한 것을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또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특히 증액 같은 경우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의 이제 그 가능성이 있는데요.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아니면 준 예산까지 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예산안이 이제 계속해서 표류가 돼서 네. 1월을 넘기면 이 세 가지 상황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오게 될 텐데 또 예산을 할 때 왜 단순하게 예산모를 통과하기 생각하지만 그저는 통과하기 위해서는 각종 관련된 예수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진표 의장이 뭐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원포인트 공휴일 본회의를 연 거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임 건의안을. 근데 다만 이제 김 의장은 뭐라 했냐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15일 날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15일은 만약에 충돌된다고 한다면 정부 원안하고 민주당 수정안이 충돌할 수밖에 그 표결에 붙일 가능성이 큰데 그럴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위헌적 요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모든 예산에 대한 편성권이 의회가 있는데 어떻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편성을 해가지고 가져간다? 이런 부분 속에서 또 굉장히 지리한 또 심한 경우에는 법적 공방도 있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정말 준예산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결국은 15일 전에 여야가 지금 몇 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네. 뭐 법인세 인하 문제 포함해서 이 부분만 조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나름대로 좀 대한민국 국회 한쪽에서는 단독으로 해임안 건의안 처리하고 바깥에서 로텐도홀에서는 집권 후보 의원들이 이 시위를 하고 있고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말에 지금 굉장히 짜증도 많이 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저런 행태를 보인다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민생과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빨리 15일 전이라도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간절히 좀 고대합니다. 네, 3일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조속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일단 민주당은 단독 수정안, 정부 수정안에서 2조 원 정도 삭감한 규모로 우린 이렇게 준비했다. 합의 이뤄내지 못하면 단독으로 감행하겠다 좀 강수를 뒀거든요. 결국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예가 없습니다. 아, 네. 없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 부분은 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막 최후의 그 카드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물론 수정안 단독으로 해서 통과시킬 수 있죠. 다수당이니까 그야말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다수결의 정치는 그 좋은 정치가 아니거든요. 특히 예산안을 단독으로 한다는 건 그 좋은 게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법률적 하자가 없을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정치로 문제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굳이 따지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국회가 통과시킨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그걸 지금 수정안을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쟁점 중에서 가장 핵심이 지금 법인세예요. 네.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잖아요. 지금 그걸 22%로 낮추자는 게 이제 일단 여권, 그러니까 보수 쪽에 계속된 주장이었어요. 박근혜 정권 때부터.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조금은 전 간극이 좁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진표 의장이 2년 유예안을 내놨었고 또 국민의힘도 그러면 25%가 아닌 24% 정도 하자라고 조금씩 양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다면 법인세를 두고 이제 계속 25나 22%냐로만 따질 게 아니라 왜냐면 이게 지금 양대 거대 정당의 좀 이념적 정체성 같은 게 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정책적인 면이 있는 거죠. 이건 야당은 이제 어쨌든 부자 감세라서 안 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좀 법인세를 낮춰서 기업에게 활력을 불어넣자 이런 입장이라서 이건 뭐 양쪽이 주장할 수 있는 건데 단지 간극이 좀 크단 말이죠. 이 부분을 조정해낸다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밖에 뭐 경찰국 예산이라든지 또 이재명 표 예산 이른바 지역화폐 이런 것들도 조금 간극이 좁혀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12일 이제 반나절 지나고 반나절 지났잖아요. 그럼 이제 13, 14, 15 사흘 남은 거예요. 사흘하고 3.5일 남았으니까 통과되면 15일 또 자정에 통과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몇 가지를 제외한다면 할 수 있다고요. 과거에도 보면 대개 이제 12월 9일 날 극적으로 타결되는데 이번에도 전 그렇게 예상했는데 제 예상이 틀린 거예요. 그만큼 현재 국회를 아직도 우리가 좀 너무 좋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12월 15일까지 만약 통과 안 시킨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기국회가 예산국회인데 여러 가지 거대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나 셈법 때문에 이렇게 모든 걸 연계시키고 해서 예산을 15일까지도 못하고 준예산으로 간다. 준예산이 되면 이건 민생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야가 그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15일 날 타결될 걸로 기대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쭉 해온 행태들이 양대 거대 정당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행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마저도 안 돼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15일 날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해임 건의안 이 문제를 더 이상 예산안과 연계시키지 말아라. 그 말씀은 두 정당에 똑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는 15일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뤄낼 수 있길 바라면서 조금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28일에 대통령실에서 특별 사면 대상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우선 어떤 인물들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특사는 사면복권은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네. 이거를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면은 사면복권 제도 자체가 전례 합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도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나름대로 지난 8.15 특사 때 정치인들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다 배제됐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제 하겠죠. 지난번 8.15 특사 때는 이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면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이번에는 이제 그 정치인들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그 핵심에는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이 중심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통 이제 사면 복권하면은 아주 굉장히 균형을 맞춰요. 뭐 여당 몇 명, 야당 출신 몇 명 이렇게 맞추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지금 민주당 출신 그에 대한 사면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면만 하느냐 복권까지 같이 해주냐 네, 문제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뭐 사면은 해주는데 복권은 안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복권이 안 될 경우에는 다음 총선이라든지 대통령 선거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일단은 뭐 폭넓게 사면 복권을 해서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그게 무슨 통합이냐, 법치 파괴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뭐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하는 건데 미국 같은 대통령제사 속에서는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어요. 그만큼 막강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셀프 사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사면도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나왔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정도로 막강한 사면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법치 파괴라고 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다만 무분별하게 사면 복권권을 남용을 했을 경우에는 다음 선거에서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하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규모가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합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렇게 좀 크게 거론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사면이나 복권이나 이 부분도 큰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 잔영이 남았는데 이 부분만을 면제해주는 사면이냐 아니면 정치권의 재등판을 또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복권이냐 이 둘 중에 그럼 어느 부분이 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겠지만은 뭐 사면 뭐 5개월 정도 남았던데 사기만 한다는 것보다는 그냥 통 큰 정치로 사면 복권을 같이 해주는 게 네.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최경환 전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밖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여러 명의 국정원장이 또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다 사면 복권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사면 복권하고 김경수 전 지사만 사면만 하고 복권을 안 지킨다 그러면 좀 모양이 좀 어색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그 판단은 정부가 하겠지만은 야 한번 일관성 있는 원칙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뭐 사면 복권까지도 갈 것이냐 이런 전망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제 복권이 안 되면 네. 출마할 수가 없어요. 네. 2028년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출마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분석할 수 있지만 지금 야당 내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직은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일 대우가 얼마까지 유지될지 잘 모르겠고 일부이긴 합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네. 조금씩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김경수 전 지사가 만약에 사면이 되면 복권이 안 되더라도 정치적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친문 세력의 어떤 하나의 결집으로서의 모멘텀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복권이 안 되고 선거에 안 나오더라도 의미가 있는 거죠. 친문 세력의 결집이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처럼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만 하고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차피 복권을 안 한다는 건 대단히 용렬해 보일 수가 있어요. 일단 사면해 주면 정치적 역할을 할 텐데 어차피 당내에서 복권도 해가지고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뭐 이제 각자의 판단이고 당내 판단이고 김경수 전 지사 본인의 판단이겠으니까 복권을 해서 뭔가 정치적 이 운신의 품을 넓혀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른바 통합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이제 사면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다들 경제인도 사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부용그룹 뭐 회장도 사면한다는 얘기 나오던데 아무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사면한다는 건 어쨌든 정계 재계 이쪽에 뭔가 지금 윤 대통령의 이제 임기가 6개월이 넘었으니까 좀 자신감도 회복했고 요즘 지지율도 조금씩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의 큰 이제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 사면하게 된다면 물론 이제 법 앞에 평등이다라든지 부정적 여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에 사면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려면 복권까지 해줄 때 그게 통합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되면 복권도 같이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예. 네. 그러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는 사면 복권까지는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조금 해주신 것 같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 네. 지난 광복절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될 거란 예상들 많이 했었는데 네. 그때 여론이 별로 안 좋았어요. 국민 여론이 안 좋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다르다라고 해서 어쨌든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지금 시간이 또 흘렀죠. 8월 달이었고 지금 12월이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계속 어차피 28일 날 이제 형 집행정지가 끝나면 다시 이제 수감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8일 날 이제 그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예상들을 하는 건데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죄나 범죄 혐의가 너무 이제 뭐 그 경제적인 거에 너무 관련돼 있다. 사익을 취한 거다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는데 어차피 통합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거라면 이쪽에 균형도 맞추고 지금 야당에서도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복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또 김경수 전 지사만 시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안 시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번에 그냥 통 크게 거기는 법 앞에 평등 이런 것들에서는 저도 여전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되면 다 사면 복권 하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권량이 있는 것이고 정치적 이유라는 걸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 같이 포함시켜서 그냥 통합의 큰 그림을 그리고 제발 그 대신 그렇게 한 다음에 내년부터 좀 국회가 이렇게 가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대통령도 야당과도 좀 소통하고 협치도 하고 이럴 때 이런 사면이 의미가 있다. 사면 복권만 하고 통합을 한다고 하면서 또 여권과 야권이 또 협치하지 않고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런 주문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예상대로라면 28일에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앞서서 최 교수님께서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 복권, 뭐 사면되거나 이런 카드를 통해서 정치권에 다시 재등판한다면 또 다른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같은 생각이세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사면 초과에 빠져 있잖아요. 최측근이 구속됐고, 네.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는 비명 친문계에서 물러나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본인에 대한 비호감도도 굉장히 높게 이게 4가지의 초가 되어 있는데요. 사면 초과인데. 아마도 이제 정진상 씨 구속됐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가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 당연히 그 안에서는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친문과 이제 그 친명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친문재인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대한민국에서는 이 용어가 참 그 많이 활용되는데 적통이냐 아니냐를 되게 따져요. 적통. 그러니까 친문의 적통이 누구냐라고 따졌을 때 아마 김경수 전 지사가 적통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낙연 전 총리는 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적통이 아니에요. 친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면 윤지 4.0이라고 하는 홍영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문 세력들이 있거든요. 같이 함께 이제 결집을 할 때 뭐 김경수 전 지사가 그만큼 정치적인 역량이나 무게감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이었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속에서서 경남도지사 했다는 거 이외에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비중이 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본다고 한다면 김경수 전 지사의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 역할이란 건 바로 친문 세력을 겹집하는 데 있어서의 분명한 나름대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거는 김경수 전 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한다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게 나름대로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는 가운데 사실 뭐 워낙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 이슈가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둘러싸고도 친명 대 비명 간의 갈등 얘기도 나오고 여러 부분에서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최근까지 민주당 내 인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지금 민주당은 단일 대우로 뭉쳐있다 이런 답변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진상 실장이 기소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과의 공모 관계가 적시되지가 않았어요. 어떤 법률가들은 공소장에 공모 관계가 적시될 수 있다라고 예상들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정진상 실장 영장에는 구속 영장에는 정치적 공동체 네. 이재명 대표와 전 실장이 정치적 공동체고 이번엔 정치적 동지다라는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공동체와 정치적 동지라는 표현하고 공범 또는 공모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제가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네. 그 공모 관계를 적시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글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이제 그 남욱이라든지 이제 유동규라든지 이런 이제 혐의자들 피의자들의 진술에 입각해서 나름의 진술을 꽤 확보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른바 물증이라는 것, 문서하고 물증은 또 다르잖아요. 물증을 확보를 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공소장에 이제 공모란 단어를 못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연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거라는 예상도 있지만 저는 볼 때 이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연내래봐야 얼마며칠 안 남았는데 과연 소환할 수 있을까? 아마 검찰이 신중하게 물증을 또 확보하려 하겠죠. 보강하려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건 분명해요. 노출돼 있는 것만 분명하다고요. 그렇다면 제1야당 대표가 언제까지나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조작된 검찰 정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바로 그런 문제 의식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아직은 소수지만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아직 그런 정확한 그 물증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단일대우가 유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총선이 내후년이잖아요. 차기 네. 총선이.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렇다면 대표의 공천권은 아직은 탄탄하다고 본다면 바로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 아직 다른 모습이 안 나오는데 변수는 검찰의 수사입니다. 검찰 수사가 어떠한 구체성을 띠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도 허물질 수가 있죠. 그게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를 제외하고 무조건 당내의 어떤 단일대우가 흩어지냐 안 흩어지냐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뭔가 나름의 구체성을 가졌다면은 저는 단일대우가 당연히 흩어질 수밖에 없죠. 의원들이 공천의 문제가 아니라 당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데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이재명 대표는 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도 법률적 책임이 있기 이전에 지금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해서 해임 건의안도 통과시켰는데 그러면 최측근이 구속됐으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 유감 표명이 있어야죠. 그건 정치적 도의 아니겠어요?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아도 구속되고 다 사과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검찰이 정 실장을 기소한다고 결정했을 때 가장 또 주목이 됐던 부분 중 하나가 공소장에 과연 이 대표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기했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정치적 동지라고 적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 김 교수님 말씀도 들어볼까요? 뭐 정치적 공동체에서 정치적 동지로 바뀐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물증이나 다른 것이 확보되지 못한 게 아니냐 네.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요. 네.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나름대로의 압박을 검찰이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물증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를 하는 그 순간 이재명 개인에 대해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게 최정점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라고 지금 검찰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물론 이제 우리가 법원 판단이라든지 여러 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겠지만 그럴 경우 뭐 지금까지 우리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돼서 다른 각종 의혹에 관련돼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우선이지 단순하게 뭐 정치적 공동체냐 정치적 동지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진상 전 실장만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지금 김민배도 있고 남욱도 있고 뭐 정영학도 있고 등등 여러 명이 있는데 단순하게 공소장 하나에서 정치적 동지라고 받겠다고 그거는 별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건 단순한 그 해석이라고 좀 보고요. 오히려 이게 굉장히 야당 대표를 소환할 정도로 만약에 그 검찰이 고민한다고 한다면 확고한 물증이 확보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나름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쓴 게 아닌가라고 저는 유권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서 최 교수님께서 이 공소장을 보면 결국 연내 이재명 대표 소환 가능성은 적고 뭐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의미에서 사과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본인이 그 기회를 놓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이할 때 대충 예상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기자간담회도 안 하고
최고위원회 발언으로 그걸 대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구나라고. 왜냐하면 기자간담회를 하게 되면은 수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받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대정특혜법과 관련된 정치상과의 관계에 관련돼서 물어볼 텐데 거기서 만약에 거짓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자간담회를 취소를 했는데 당대표 100일 기자간담회를 안 한 당대표가 있나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재명 대표도 신중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뭐 하여튼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가지 변곡점이 있다는 거죠. 소환을 할 대상이 언제냐. 네. 또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가 언제냐. 그리고 실제로 구속 여부가 되는 것이 이런 세 번의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당대표의 위상이나 정치력이 엄청나게 리더십이 이제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그 첫 번째의 변곡점이 바로 소환 통보를 과연 검찰이 언제 할 것이라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앞서 연내 소환 가능성은 적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소환을 한다면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소환 시점이라는 게 연내다 아니다라는 게 그게 뭐 중요하다기보다도 네. 물증이 얼마나 확보됐느냐가 네. 제 핵심인 거죠. 근데 지금 오늘이 12월 12일이니까 네. 연내래 봐야 20한 며칠밖에 안 남았잖아요. 20일 남았나요? 그렇다면 그 20일 동안 과연 물증이 완전히 확보돼서 소환장을 발부하고 이 정도가 될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소환이 연내 이루어지는 건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글쎄요, 정치적 동지다, 정치적 공동체다 자꾸 이제 말이 바뀌지만 어쨌든 상당히 접근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과거에 그래서 그때와 지금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경제 공동체 그 최순실, 최서원 씨라고 하는 분하고 경제 공동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모델을 적용한다면 정치 공동체라는 게 서서히 지금 검찰 수사가 조여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단지 물증이라는 게 글쎄요. 법률적으로 어떤 걸 정확한 물증이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는 나름대로 검찰이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측은. 그러니까 계속 나온 얘기가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변호인들 얘기가. 근데 진술에 의존하는데 워낙 뭐 지금 사건의 갈래가 많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볼 때는 글쎄요. 검찰이 지금 조금씩 조여가는 것만은 분명한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제 곧 닥칠 것만은 분명해 보이긴 하는데 기정사실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얼마나 법률적으로 물증 확보하냐가 역시 관건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냐에 따라서 이제 연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참 이 검찰의 수사를 바라보는 민주당 내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도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노웅래 민주당 의원, 결국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실 이후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이 부분을 좀 기다려봐야겠지만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 뇌물죄인데 뇌물인데 지금 노웅래 의원은 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근데 이제 영장 발부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범죄 중대성이 이제 부각돼서 영장이 발부될 때도 있고, 꼭 그런 것보다는 뭐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도 이제 있고. 근데 뭐 도주의 우려는 없다 하더라도 요즘은 증거 인멸 우려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속이 안 되면 이제 여러 증거들을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는 구속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글쎄 최근에 법원의 영장 발부의 추세를 볼 때 저는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뇌물 문제이기 때문에. 예. 구속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각도보다는 참 이례적으로 민주당은 정진상 전 실장이 구속될 때는 그 난리를 치고 막 그랬거든요. 뭐 조금 직결했잖아요. 그런데 노웅래 씨 현직 의원 아니에요? 현직 의원이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는데 그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당 차원에서 뭐 집중적으로 보호한다든지 뭐 그런 게 보이지를 않나요. 그래서 혹시 이게 왜 그런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의심불단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린 거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뭐 최종적으로 그 법원의 판단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쭉 그 패턴을 보면은 이제 뭐 구속영장 청구 전에 혐의를 부인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그럼 발부가 된 다음에 구속 적부심사 때문에 또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굉장히 나름대로
그 정치적인 그 부침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뭐 뇌물 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거는 오히려 정치인에게는 치명적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아마 이제 노웅래 좀 의원은 뭐 전면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구형장에서 이제 말씀드린 처럼 얼마만큼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을 보느냐 하고 결국은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들 또 어떤 때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방어권을 주기 위해서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좀 고려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긴 네. 해요. 현역 의원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구속적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추세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앞서서 김 교수님께서 잠깐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이 왜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강하게 방어하는 듯한 모습이 안 보이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글쎄 같습니다. 그런 이제 지적은 많이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네.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당이 지금 노웅래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어를 덜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어를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관점을.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니까 아무래도 당대표가 흔들리는 건 좀 다르긴 다르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말씀을 뭐 그런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역시 당대표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이런 사법적 리스크 이 부분이 지금 여야 관계 큰 지금 하나의 이것도 하나의 블랙홀이거든요. 지금 우리 정치에 블랙홀이 너무 많아요. 이상민 장관의 거치 둘러싼 블랙홀이 있고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블랙홀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건 다 블랙홀에 밀려 있어요. 다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게 더 핵심이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도 뭐 방어할 건 해야 되겠죠. 이제 1, 2야당의 대표니까 신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민주당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 좀 일부 목소리입니다만 그런 의견들도 같이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고 문제는 완전히 방탄 국회로 가고 방탄 뭐 이런지 쪽으로 가는 거라고 자꾸 여당이 공격을 하는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조금 이제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에서는 조금 거리를 조금씩 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최창녕 용인대 특임 교수, 김영준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